왜 부정적인 대상이냐면 우리의 신체의 충동은 금지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미 금지당한 이후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에 등장하는 충동은 억압되어야만 하는 대상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정신분석의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프로이트가 말하듯이, 정신분석이 말하듯이 어린아이의 신체는, 즉 어린아이의 충동은 금지당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력에 의해서. 그걸 거세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충동을 포기하고 욕망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죠. 욕망의 영역은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아버지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전개가 돼요. 가장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렇게 전개가 되죠. 여자는 엄마를 모방하면서 남자를 욕망해. 남자애는 아빠를 모방하면서 아빠가 하듯이 여자를 욕망해. 라는 수로화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욕망이 수로화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가부장적인 지식이 욕망을 수로화하는 방식인데, 자, 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충동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해야 돼요. 불안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욕망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나의 신체의 이 초과하는 주입상스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욕망한다는 거예요. 반작용이라는 것이죠. 나의 충동은, 우리의 충동은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만들어요. 원래는 불안한 대상이 아니었는데 어린아이 때는 그냥 충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뭐 대단한 즐거움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게 삶인 거예요. 아이의 삶인 거예요. 젖꼭지 빨고 엄마 젖가슴 빨고 맛있는 거 먹고 엄마랑 비비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충동의 세계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금지시키니까 이게 대단히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엄청나게 나쁘게 보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미 엄청나게 억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뭔가 튀어나오면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불안해져서 우리는 오히려 어른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지식의 세계로 투항하기 시작해요. 적극적으로 투항하기 시작하죠. 적극적으로 투항하는 이 작용 자체가 바로 욕망의 흐름의 과정이라면, 자,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상 A가, 즉 충동, 부분 충동이 우리에게 출현하면 그거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적인 언어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령과 같은 부분인 것인데, 그게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가부장적인 지식에 투항하고 가부장적인 지식의 시선에 자신을 맡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건 원래는 호루스의 눈이라는 문양인데, 그 자리에 아버지의 시선을 가정하죠. 초자아의 시선을 가정시키죠. 그래서 그 초자아의 시선과 아버지의 시선에 자신을 투항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도식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그것이죠. 그래서 여성이건 남성이건 자신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그 누군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대타자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타자의 시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선에 근거해서 자신의 욕망을 조율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선이 원래 출발하는 지점에는 시선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한 충동의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주제가 여성이니까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성분들이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안해요. 자신을 지켜보는 타자의 시선을 만족시키지 못할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 타자는 직장에 있는 동료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더 큰 타자의 시선이 여성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는 것이죠. 화장만 하는 것은 아니죠. 다이어트도 하죠. 다이어트를 보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자기 자신의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 안에 아무도 없고 단지 혼자서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방 안에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타자가 뒤에 있다는 것을 느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남자의 응시가 거울 속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더 빼. 라는 말. 아직 안 됐어. 더 빼. 복근이 나와야 돼.
다이어트로 그러한 일을 하다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어떻게 하나 좋은 엄마가 되려고요. 좋은 아내가 되려고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럴까요? 내 아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럴까요? 내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럴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와 남편 뒤에 다른 시선이 있어요. 그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신의 좌표에 규정된 여성성의 이미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존재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게 여성이 욕망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만족시키려는 것은 결국 공동체 내에서 그 자리에, 그 나이에, 그 위치에 여성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려는 욕망과 부합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이미지를 이제 이번 함께 살펴볼 신비 셔먼이라는 미국의 여류 여성 예술가, 현대 미술가의 작품인데요. 자, 이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정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만족을 얻어요. 그 시선이 요구하는 바대로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위상을 실현시키면 실현시킬수록 만족을 얻게 되는데 그 만족은 흔히 팔루스적 만족이라고 불러요. 팔루스의 앞자를 따서 그리스어 앞자를 따서 이렇게 대문자로 표기를 해놨는데 팔루스적 만족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 그걸 깊이 설명할 시간은 없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거예요. 가부장적인 질서의 방향으로 욕망이 흐르도록 만드는 기능을 팔루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대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만족시키는 이 절차 자체가 바로 팔루스적 만족을 얻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여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S의 빗금친 존재가 돼요. 즉 대타자의 언어에, 대타자의 지식에, 사회적 고정관념의 지식에 자신의 신체를 완전히 내어준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여성은 만족해요. 이게 팔루스적 만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신체가 그 언어에, 그 시선에 완전히 장악당하지 않는 부분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남자보다 더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빠져나가는 부분이 바로 쌍통, 증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증상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언어로 사로잡으려는 경향이 프로이트적인 정신분석이었고 그 이후에 프로이트 후계자들이 했던 모든 행위였던 것이고 심리치료사들이 하는 행위인 것이고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증상을 사로잡고 증상을 만족시켜주고 증상을 다시 상징의 질서 안으로 가지고 와서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뭐 안정된 경우도 있었으니까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걸로 좋아요. 그런데 낙강학파는 다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기이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신기한 행동이었고 그래서 낙강인 거예요. 그래서 낙강을 그렇게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20세기 철학자들이. 그래서 낙강을 그렇게 정신의학자들이 증오하는 거예요. 정신분석가들이 증오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치료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료는 뭐예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치료예요. 모든 영역에서의 모든 의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치료라고 부를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치료는 치료한다면 비정상적인 상태로 고통받는 자를 정상의 상태로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낙강은 출발부터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정상이라는 개념을 대타자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정신에서의, 마음에서의 정상이라는 개념은 남자들이 만든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상성의 영역으로 내담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그 성공의 여부와 관계없이 비윤리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는 파고들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낙강의 이러한 논쟁에 참여해서 이길 수 있는 정신분석가가 없어요. 그리고 철학자들은 환영해요. 심지어 후계자들도 나오죠. 알란 바디루 같은.
락강의 이론이 정신분석인데 철학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게 되고 정신분석의 영역에서는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난감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63년에 어떻게 되나요? 파문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데 엄청나게 똑똑한 제자들이 락강을 따라가요. 그리고 의미심장하게도 그 전까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산타니라는 정신병원에서 아주 크고 유명한 정신병원에서 세미나를 진행해 오다가 10년간 진행해 오다가 쫓겨나고 정신분석 학회로부터 쫓겨나고 완전히 쫓겨나고 어디에서 강의를 시작하는가 하면 파리의 고등사범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사범학교는 어디냐면 프랑스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 정치인들, 교육자들이 나오는 데요. 즉 프랑스의 지식의 최정점에 있는 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르본으로 가죠. 그 얘기는 뭐냐면 락강의 이론은 더 이상 의료계에서는 환영받지를 못하지만 철학의 영역에서, 사회학의 영역, 정치학의 영역에서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락강은 계속해서 철학자들을 경륜해요. 그리고 자기는 철학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수도 없이 얘기해요. 도무지 왜 자기 보고 이렇게 철학자들이 초대를 하고 강연해달라고 그런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정신분석가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정신분석가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임무는 이렇다는 것이죠. 무의식을 다시 개방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개방했는데 프로이트의 제자들이 무의식을 다시 봉합해버리고 닫아버리려고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무의식을 열어놓으면, 자, 무의식을 열었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무의식을 열었다는 것은 언어로 파악되지 않는 부분을 개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언어의 세계가 위협받게 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락강은 그에 대해서 무의식을 개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그게 윤리적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즉 언어로 사로잡을 수 없는 것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에 대부분의 락강 학파의 정신분석에 정치적인 태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다시 여자의 개념으로 돌아가서 여자가 누구인지는 내담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된다. 여자는 이런 거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우린 그런 줄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러셨었던 것이죠. 여자가 이런 거니까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는 거래. 여자는 뭐 아이 낳는 거래. 여자는 뭐 우리가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든 미덕들 있잖아요. 부드러움, 포용력. 자, 이런 걸 다 남자들이 발명해낸 사기극인 거예요. 여자들이 공격적이면 왜 안 될까요? 남자들이 공격적일 땐 정복자라고 말해주면서 왜 여자들은 공격적이면 안 되는 것일까요?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류의 형용사를 여자들이 덮어쓰고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덮어쓴 형용사들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짓눌리는 것을 오히려 행복으로 알도록 명령당하고 가정당하고 무의식까지 장악당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덮어쓴 그 형용사들의 무게를 어떤 무의식은 혹은 여성의 무의식의 어떤 부분들은 너무 무거워해요.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빠져나가는 순간을 우리는 증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락강학파의 정신분석가는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 증상이 진리의 전령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증상을 따라가면 지금 당신을 내리누르고 있는 모든 형용사, 아버지의 언어와 묘사와 관념들의 무게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자기 자신을 창안해낼 수도 있는 가능성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라고 락강학파는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무엇인지 본인이 결정하는 단계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증상을 따라서 오히려 아버지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져서 새로운 자기 자신의 자아를 구성해낼 수 있는 가능성 혹은 그러한 절차를 매번 반복할 수도 있는 훈련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락강학파는 전해주려고 해요. 쉽지는 않지만 그리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는 않지만. 자, 다시 돌아와서 다이어트하는 여성으로 들어볼게요. 다이어트 한 다음에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죠. 직장 내에서는 좋은 여성 사원이 되려고 해요. 남자 사원처럼 하면 안 돼요. 여자 사원이, 좋은 여자 사원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놀랍게도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40대 이후에 50대에 접어든 여성이 별로 바라는 게 없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 알아서 살아가라고.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규정을 당해요. 이런 여자가 되어야 한다, 저런 여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규정당하다가 40대 중반부터 세상에 나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적인 대상으로도 쓸모가 없어지고 아이를 생산하는 대상으로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통 남자가 40대 후반이 되고 50대 초반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록의 나이가 되죠. 지배하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와 똑같은 위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에게는 자유를 줘요. 어떤 자유인가요? 육태의 자유인 거예요. 육태. 자신들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국립현대미술관 그런 강연에 가시라는 거예요. 미술 강연. 문화센터에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40대 후반부터 정신분석까지 찾아오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더 많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시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 전까지는 나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해 왔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종류의 만족을, 팔루스적인 만족을 얻어왔다는 거예요. 좋은 엄마가 됐어요. 좋은 아내가 되어왔어요. 좋은 여자 사원이 됐어요. 욕망만든 존재로서의 그 시선을 만족시키려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고 했어요. 다이어트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요구되는 좌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상징계적 언어의 지배력이 느슨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신체가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체를 지배하는 언어의 장악력이 약화되면 히스테리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고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정신분석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락강아파의 정신분석가는 이렇게 얘기해줘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진리의 순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존재가 비로소 자신의 존재일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타자에 의해서 세뇌지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로소 본인의 이름과 존재와 욕망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 조금 더 일찍 찾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는 타자의 언어에 종속되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왔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누가 그녀를 보는가? 여러분들을 누가 보는가? 아버지의 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성들의 시선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도식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암시를 드렸던 것처럼 원래 그 시선의 자리에는 다른 게 있었어요. 그걸 락강은 세미나 11에서 응시라고 불러요. 어떤 응시가 우리를 지켜봐요. 근데 그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 강의를 들었던 중회원분들께서는 익숙한 개념일 수도 있고 그 전부터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특히 세미나 11에 관련된 강의 수업을 반년간 들으셨던 분들은 응시가 뭔지를 본인의 이름만큼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특히 우리에게 억압되지 않고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충동의 절편들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정신분석의 기초는 어린 시절의 충동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정한다. 그래서 그걸 필터링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아버지의 언어가 이전에 존재하는 충동들을 필터링하는 거예요. 채로 걸러내는 거죠. 대부분의 것은 억압하고 어떤 것만 허용해요. 즉 아버지의 지식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들만 허용해요. 남자는 여자를 욕망하고 여자는 남자를 욕망하는 이런 것들. 지식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욕망의 흐름들만 허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통제가 안 되고 조각들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완전히 통제가 안 되고 이 충동의 찌꺼기들이 가끔씩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유령처럼. 우리가 방어를 느슨하게 할 때, 우리의 방어가 느슨해질 때, 즉
아버지의 언어가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는 느슨한 순간에 유령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걸 증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유독 어떤 특정한 증상들이 인간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응시라는 증상이 우리를 자주 찾아온다라고 락강은 생각해요. 응시라는 증상. 그게 뭐냐면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느낌의 기원은 뭐냐면 락강의 설명에 의한다면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보았던 그 느낌이에요. 아이는 여러 가지 충동과 쾌락을 만끽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느낌을 상당히 좋아해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른이 자신을 지그시 바라보는 걸 아이는 느껴요.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감각하죠. 그러니까 보는 감각보다 봄을 당하는 감각을 더 자주 경험했던 것이 어린 시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충동의 세계는 억압됐죠. 억압됐기 때문에 그 응시는 이제 찾아오면 안 돼요. 그런 느낌을 더 이상 받으면 안 돼요. 아이는 이제 혼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억압이 느슨해지는 순간 그 응시가 다시 출현하는데 이번에는 어머니라는 문명은 지워져 버리고 응시만 우리를 본다라는 느낌이 감각되는 거예요. 그게 응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이게 뭔지 모르시겠으면 엉끔한 데 가서 한 10분 앉아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폐교, 경기도에 어디쯤에 가셔서 불 다 꺼진 그 폐교에 한밤중에 앉아 계시면 응시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시의 감각을 이용하는 게 바로 공포, 일본 공포 영화라는 거죠. 일본 공포 영화는 다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강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감각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주인공을 통해서 반복을 하면 섬뜩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응시가 때로는 어떤 문맥 속에서 다른 힘을 발휘하기도 해요. 즉 연인의 눈을 통해서 그 응시가 다시 반복되면 강력한 욕망을 불러일으키죠. 눈 때문에, 시선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 시선을 느끼는 순간 강한 욕망이 폭발하는 순간이 있어요. 눈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응시가 사랑이라는 문맥성에서 필터링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시는 사랑의 경우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서도 작동해요. 종교가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응시가 있다. 시선이 느껴진다. 기도할 때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바로 그 응시라는 감각이 종교라는 문맥 안에 들어와서 필터링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응시가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항상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신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하는 그 순간의 응시는 공포스러운 응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신의 응시이지만 상징계의 언어로 필터링되지 않은 응시이기 때문에 공포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시선은 분명히 실질적인 감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순간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끼는 타자의 시선은 상당히 실질적인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성공할 때 느껴지는 쾌감은 그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쾌감이라는 것인데 그 뒤에 다른 시선이 존재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는 성별 없는 응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보는데 그건 더 이상 아버지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별이 없다는 것이죠.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 충동의 대상으로서의 응시가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문맥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방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언어로 포착할 수 없는 응시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즉 충동의 절편이 우리를 자극해서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응시를 아버지의 응시라고 문맥화시킨다는 것이죠. 왜 아버지의 응시냐 하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가부장적 남성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여성이 그러한 시선을 통해서, 아버지의 시선을 통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일종의 방어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자가 더 많은 죄책감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여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느껴요. 자기가 남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요. 가부장적인 문명이 지배하기 때문에 일단 여자라는 사실 자체도 일종의 죄인 것처럼 가정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폭력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가장 극단적인 효과인 것이죠. 그냥 여자인 것 자체가 죄책감을 느껴지도록 만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남자의 시선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고유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동성애의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인 것 자체가 죄책감인 거예요. 지금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어느 정도 신장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덜하지만 과거에는 여러분 유교적인 봉건적 사회 속에서는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죄이고 여자를 생산한 것 자체가 어머니가 여자를 낳았다면 그것 자체가 죄악인 거예요. 남자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죄악인 것이죠. 물론 그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변명을 갖다 붙이죠. 대를 잇지 못하지 않는가? 남자를 낳지 못하면.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남자를 낳지 않으면 대가 이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최근에 그런 실험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DNA 실험. 여성이 왜 대를 잇지 못하는가? 여성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이 훨씬 더 DNA 차원에서 보자면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전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오잖아요. 대를 잇는 게 왜 남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라는 거죠.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피가 전수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성을 통해서 더 많은 피가 전수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실상 사기극이었다라는 것이죠. 다 사기극이에요. 가부장적 문명을 보호하고 가부장적인 문명을 주장하는 모든 종류의 담론들은 다 결국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것도 실제하는 인물의 권력조차 아닌 추상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문명 전체의 사기극이었는데 왜 그러한 사기극이 벌어지는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안한가? 자신의 신체가 불안한 거예요. 남성적 언어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는 자신의 신체가 불안하고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내담자들이, 여성 내담자들이 바로 그 죄책감을 호소해요. 그럼 정신분석가의 역할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여성 내담자가 횡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본인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본인을 내담자를 응시하는 아버지의 시선은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 스스로 밝혀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역시 분석가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듯이 알려주면 분석가를 아버지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럼 다시 분석가의 시선이 그 여성 내담자를 사로잡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식의 형태로는 어떤 것도 전수하지 않으려는 게 낙강학파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전수하는 순간 지식을 만든 자가 가정이 되고 그를 신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알아내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분석가는 절대로 아버지의 위치에 서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석가를 신화화하려는 어떤 종류의 시도에도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이렇게 도식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초자아의 시선. 초자아는 남성이에요. 그리고 초자아를 본따서 만든 신도 남성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정신분석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종교도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종교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일단 현상적인 거예요. 초자아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근데 왜 모든 종교, 고등 종교의 하나님은 다 남성일까? 분명히 종교에 성별이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실상 성별을 갖지 않는다. 그래놓고 걸려놓은 사진 보면 다 남자인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남성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초자아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종교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종교는 결국 남성적인 거예요. 때로는 종교가 여성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종교의 혁명의 시기에는 여성적인 모습을 보여요. 히스테리적인 면모를 보여요. 흔들리고 파괴하려고 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근데 대부분의 종교는 보수적인 거예요. 그 종교의 시선이 만들어진, 남성적 시선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신의 시선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뒤에 존재하는 응시의 공포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종교가 처음 등장했던 어떤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가 다 동굴 속에 있는 원시인이라고 쳐보세요.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책도 없고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불빛도 없죠. 근데 동굴 바깥에 풍경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껌껌한 거예요. 껌껌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볼 수 없는 뭔가가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종교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상상컨대. 그런데 그냥 우리를 보고 있는 저 응시가 우리가 모르는 대상이면 너무나 불안한 것이죠. 누가 나를 보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애니미즘의 출발점인 것이죠. 근데 이름을 붙이는데 각자의 시선이, 각자의 신들이 다른 이름을 갖게 되면, 난립하게 되면 혼돈스러운 것이죠. 혼돈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을 그다지 많이 진정시켜 주진 못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종교란, 특히 기독교는 강박증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즉 통합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로 수렴시키려고 해요. 그게 일신교의 출현인 것이죠. 통합하고 하나로 수렴시키는데 그냥 수렴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수렴시키려고 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의 등장인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상당히 논리적인 명령들인 거예요. 인간의 지식세계가, 상식의 세계가 추구하는 논리와 동일해요.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타당한 논리를 명령하고 있어요. 십계명과 같은 것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성서도 그렇고 코란도 그렇고 상당히 논리적인 부분이 90%를 차지해요. 나머지 10%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히스테리적인 면모라는 것이 종교에서. 그 10%의 면모 때문에 결국 성경이 달리 해석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갖게 되는 것이고 살아 숨쉴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는데 그 10%가 또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그 10%에 주목하는 성수학자들은 급진적인 성수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등장한 그 신의 응시는 그 뒤에 존재하는 언어로 포착할 수 없는 불안의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 대상이라면 결국 이 응시에 의해서, 이 시선에 의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건 역시 일종의 방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불안한 것보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게 낫다는 거예요. 불안보단 죄를 짓는 게 낫다는 거죠. 죄스러운 존재로 판단당하는 게 낫다라고 우리의 무의식은 방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대, 50대가 되면 여성들이 더 불안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더 죄책감을 느끼려고 해요. 죄책감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죠. 그러한 방식으로 더욱더 자신을 소외시키게 되는 것이 결국은 여성적 주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도착증의 얘기를 이렇게 언급해 놓은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덧붙여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신경증자들의 이야기예요. 신경증자들. 신경증이라는 구조는 인간 일반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이고 이 신경증의 구조는 억압으로 기능해요. 기본적으로 억압으로 기능해요. 억압으로 기능한다는 건 이걸 억압한다는 뜻이에요. 충동을, 응시를, 언어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의 출현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즉 신체를 억압한다는, 언어가 아닌 신체를 억압하는 구조가 신경증의 구조인데, 신경증의 구조에서 아까 그래프를 통해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경향성은 있다는 거예요. 신경증이랑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억압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두 가지 경향성이 있는데, 첫 번째 경향성은 강박증의 경향성, 즉 언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신체를 완전히 장악시켜버리려고 하는 강박증의 경향성이 있고, 보통 남성들이 그러한 유형을 보이고, 히스테리적인 경향성도 있다는 거예요. 즉 신체에 촉구하는 부분들에 어느 정도 화답하는 경향성도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교의, 기독교의 성서에 언어의 논리를 추구하는 면모들은 강박증적인 부분이고 10% 정도가 해석되지 않는 부분을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주장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부분은 히스테리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게 통틀어서 어쨌든 억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증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도착증이 있어요. 성도착. 그리고 특히 응시와 관련해서 성도착증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해요. 자, 신경증은 그 응시를 억압한다고 했죠. 이걸 억압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시선을 강조한 거예요. 나를 누가 보고 있는데 그게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아버지의 시선일 거야 라고 필터링 한다는 거죠. 이름을 붙이고. 그게 신경증의 구조라면 도착증은 이렇게 이 음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도착증은 이미 신경증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일정 순간만 도착증적인 방식으로 욕망을 운영시키는 그런 주체들을 말하는데 도착증자들도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생활을 해요. 이걸 안 보려고 이것을 작동시켜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문맥 속에서는 이걸 갑자기 지워버려요. 그리고 이것의 시선을 즐겨요. 도착증의 특징은 저것을 불안으로 즐기는 대신 쾌락으로 즐긴다는 거예요. 그게 도착증의 특징인데 특히 노출증의 특징이에요. 노출증자는 여러분 다 아시는 이 얘기할 때만 제가 든 사례로서 그 유명한 제주지검장 이름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분이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막 길거리를 활보하고 이럴 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고 있었을까? 저게 과연 기분이 좋은 일일까? 신경증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 사람이 뭐 어디 가서 성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매춘하다가 잡힌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출증인 거예요. 노출증. 근데 뭐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런 짓을 했던 것일까? 노출증의 도착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 사람은 물론 그러한 일을 그 사람은 뭐 검사니까 본인은 돈을 많이 못 번다 해도 어쨌든 뭐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검사들이 그렇게 하듯이. 그럼 뭐 어디 누드 해변이라는 데 가서 벗고 즐기면 되지 않았을까? 왜 굳이 그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저 짓을 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 왜 그랬냐면 법을 어기기 위해서 그래요. 법을 어겨야만 응시가 출현해요. 왜냐하면 이걸 지우는 행위가 이걸 등장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아버지의 법을 모욕하고 폐기시키는 순간 응시가 출현하는 거예요. 도착증의 구조에서는. 그래서 도착증자들은 법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검사도 많은 거예요. 도착증자죠. 법조인이 많은 거예요. 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법을 어떻게 균열을 내서 만들 것인가에 상당히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바리맨들이 왜 누드 해변에 가서는 즐기지 않을까? 바바리맨들은 절대로 누드 해변에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그게 합법이니까. 가장 그것이 불법인 장소에 가는 것이죠. 어딘가요? 여대도 아니고 여고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장소, 가장 외설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장소로 가야만 이것이 강하게 등장하고 이 시선이 강하게 등장하고 이 시선을 모욕해야만 이것이 또한 강하게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노출증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로서 다시 한번 마무리 짓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물질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것도 물질적이지만 그래서 이걸 즐기기 위해서 도착증자들은 모든 것을 걸 수도 있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저 피부로 느껴지는 시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 죄책감을 느낀다면 여성이 무의식이 죄책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한다면 그 고통은 추상적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피부로 느껴지는 극도의 고통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추상적인 대타자구나, 추상적인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장악한다는 것이구나 해서 다 추상적인 영역에서 머문다라고 상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 모든 고통이 어떠한 실질적인 신체의 고통보다 더 물질적 고통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는, 혹은 사람이 자신의 충동을 오히려 폭발시켜서 자기를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실제 세계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개념이 바로 거기서 오는 것이죠. 추상적인 마음의 심리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자, 그 반대가 아니고요? 마음이 아픈 것보다 몸이 아픈 게 더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마음이 더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몸도 마음만큼이나 마음도 몸만큼이나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무게가.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 하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잖아요. 물질적인 고통인 것이잖아요. 근데 암은 치료할 수가 있어요. 치료율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죠. 물론 아직 여전히 심각한 병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의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면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암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거다라고 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건 몸만큼이나 마음도 실제적이고 물질적이라는 그러한 고통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존재는 혹은 인간의 존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의 구성을 요구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쭉 들어보시고 그렇다면 정체성을 버리자는 얘기인가? 혹은 이 이야기는 70년대하고 80년대 초에 들러즈 같은 사람이, 과타리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혹은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일부 많은 정신의학자들도 사실상 참여했던 정신의학 운동에서 정신병자들의 세계가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니까 정신병자들의 세계처럼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주장하려는 것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즉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타자의 언어라면 거기서 또 빠져나가는 게 좋다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빠져나가면 정체성이 없는 자유의 공간이 가정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정신병적인 장소예요. 정신병적인 장소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거울 관계를 통해서 작동해요. 즉 바로 눈앞에 있는 대상 혹은 누군가가 나의 관심을 끄는 대상 혹은 나의 마음에 들거나 증오의 대상인 누군가의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혹은 거꾸로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즉 저 사람처럼만 아니면 돼 라는 방식으로 거울관계 혹은 일그러진 거울관계 혹은 뒤집힌 거울관계 좌우가 뒤집힌 거울관계의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돼요. 자, 이러한 상태에 빠지면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혹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하게 되기 때문에 끝없는 불안의 연속인 것이죠. 이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라깡이 초기에 아주 초기에 정신분석이라는 것을 초기라고는 하지만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깡의 초기 그러면 몇 살까지를 초기라고 보자면 한 53세까지를 초기로 봐요. 놀랍게도. 그 얘기 뭐냐면 죽는 순간까지 변화했다는 거예요. 라깡의 중기를 60대 정도로 보죠. 그러니까 세미나 11을 중기 정도로 봐요. 세미나 11을. 근데 세미나 11이 라깡이 63세에서 64세 때 했던 강의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라깡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80세 죽기 1년 전까지 세미나를 하죠. 자, 그런데 라깡의 초기에는 이러한 거울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정체성의 혼돈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상징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정체성의 혼돈이 이렇게 거울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라면 상상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규정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강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상상계를 멈추고 상징계가 도입되기를 바랬어요. 그게 초기예요. 라깡의 초기. 그리고 상징계가 도입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은 프로이트처럼 가부장적인 즉 정신분석가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상징계를 심어주는 방식으로 즉 정신분석가와 동일시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담자를 정신분석과 동일시하는 방식으로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 언어도 공식적인 언어의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찾아내기를 바랬어요. 즉 상징계를 활성화시키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체성의 상실은 자유가 아니라 카오스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려면 신경증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가장 극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주체들이 정신병자들입니다. 정신병자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으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돈을 느끼고 끝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정신병자들이야말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끝도 없이 던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족보도 찾고 책도 읽어보고 엄청 이런 수업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요. 사실은 메일도 보내고
서점에서 책을 보고 그 책에 써 있는 내용들이 마음에 들면 그 저자에게 어떻게든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 취하려고 하고 온갖 종류의 행동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려는 이유는 자, 예를 들면 저에게도 메일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제 수업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이 자리는 없어요. 제가 무료 강의를 하면 그런 분이 오세요.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긴 한데 이 중에 그분 보신 분도 계세요. 저는 그분만 봐서 얼굴은 못 보고 얼굴을 안 보여주셔서.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 누군가의 책을 읽으면 그 책의 텍스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가 썼는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요. 자, 이게 상상계적 반응인 거예요. 책의 텍스트를 통해서 상징계를 작동시키기보다는 거기 특정한 단어에 꽂힌다든지 아니면 이 저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자하고 연락을 취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 모두 정상인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도 그 저자의 관심을 갖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알람가지고 우리 동네 왔는데 카페에 앉아 있어도 그러면 마음 편히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좀 아는 척도 하고 싶고 그러겠죠. 아니면 책 가져와서 사인도 좀 받고 싶고 그러겠죠. 그건 당연한 인지상정인데 정신병적 구체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답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 사람의 책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서로 끝도 없이 그 사람이 빠져들기를 원해요. 정신병적인 주체가 그러는 것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저에게 그러시는 분은 어떤 남자분이신데 그분 여러분 다 아신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북토크 이런 데 와보신 분은 그분 다 보셨어요. 중간쯤 들어오신 분이 있으신데 굉장히 힘든데 저도 때로는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혹은 그분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최소한 알고는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적인 주체는 어쨌든 거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좌표를 받아내려고 해요. 그 존재의 좌표는 굉장히 흔들리기 쉬운 좌표인 것이죠.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그 이미지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적 주체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상당 부분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낼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카피하기도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카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구성해내는 방식으로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카피하기도 하고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카피하기도 해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가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굉장히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던 부모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위대한 자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증오가 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증오도 긍정적인 방식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자아를 구성해 나간다는 것은 상상계적인 관계예요. 그것은 항상 불안을 가져오는 관계인 것이죠. 부모가 그 역할을 못하면 이웃집 형이 해줘야 돼요. 형이 그 역할을 못하면 선생님이 해줘야 돼요. 끝도 없이 누군가 찾아 헤매야 돼요. 그러다가 아무도 만나주지 않게 되면 텔레비전에 누군가를 찍게 돼요. 그리고 텔레비전 속에 누군가의 인격을 카피하기 시작해요. 그러한 방식으로 끝도 없이 거울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그게 정신병자이건 혹은 멀쩡한 정상의 주체이건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한 여정, 방황 끝에 정신분석가를 찾아왔을 때 초기 락강은 그 주체에게 상징계를 권장했다는 거예요. 말을 하길 권장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보다 추상적인 정체성을 구성해내기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자, 그게 상징계가 결국은 정체성의 흔들림을 고정시켜줄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출현한 정신분석의 하나의 경향이라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그 상징계의 단어들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다시금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상징계의 단어들, 우리가 말하는 나 자신에 관련된 모든 주체성에 관련된 단어들, 나는 누구일까를 말하는 질문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가부장적인 남성적 권력이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즉 상징계 뒤에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계를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죄책감도 강해져요. 상징계를 강화시키면 특히 여성은 자신의 여성성을 오히려 상실하게 돼요.
여기서 여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드러움이나 포용력 이런 게 아니고 초과하는 주의상스의 특성을 오히려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락강이 후기로 갈수록 오히려 상징계에 주목하기보다는 실제계에 주목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실제는 그냥 신체 자체가 아니고 상징계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단어들인 거예요. 신체에 연결될 수 있는 독자적인 단어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단어들을 통해서 현재 주체를 내담자를 지배하고 있는 아버지의 언어로 흔들고 그 아버지의 언어를 다른 방식으로 구성해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내담자를 이끌고 가려고 하죠. 이게 유한성 분석에서 무한성 분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굉장히 추상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시인이 되라는 거예요. 시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시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고정관념의 언어로 말하지 않는 자가 시인인 거예요. 모두가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 자가 시인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에게 시가 출발하는 지점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선 먼저 침묵의 지점을 가리킬 거예요. 남들처럼 말하지 않는 순간, 즉 실어증의 순간 시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침묵 자체가 작품이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내담자의 무의식은 아버지의 언어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실현증의 장소인 거예요. 말은 하고 있어도 아버지의 언어가 용납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증의 장소인 것이죠. 아버지의 언어가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영토로부터 출발해서 내담자가 그곳에 자신이 발명해낸, 자신이 찾아낸 독특한 기표를, 단어를, 이름을, 타이틀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도록 하는 것, 즉 시인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게 정신분석의 절차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본인이 여성이라면 여성이라는 단어를 재발명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분석의 여정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특히 여성과 관련해서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여성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여성성의 장소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성이건 여성이건. 자, 마지막으로 신디 셔먼의 작품을 소개해드리면서 수업을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책에서도 소개를 많이 했고 다른 많은 강의에서도 이 신디 셔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내용을 신디 셔먼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신디 셔먼은 이 본인이에요. 신디 셔먼의 모든 작품들은 다 본인이 분장을 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다 본인이에요. 80년대 신디 셔먼, 이것도 80년대. 본인이 분장을 해요. 어떤 식으로 분장을 하냐면 미디어에 등장하는 미국 미디어겠죠. 미디어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미지와 유사하게 자신을 분장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진을 찍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일단 먼저 아버지의 시선이 등장해요. 자, 미디어에 여러분들 여성 잡지 볼 수 있잖아요. 여성 잡지를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여성들은 어떤 여성인가요? 우리 사회가 용감한 여성이죠. 용이하고 용감한 여성이죠. 우리